윤석화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이름은 늘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고, 왜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윤석화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서서히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록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말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세상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윤석화는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증오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을 혼자 떠안아야 했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화려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해지지 않았기에 더 무겁고 침묵 속에 묻혀 있었기에 더 아픈 한 여성의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화가 끝내 말하지 않았던 그 남자와의 결혼 뒤편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윤석화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곳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극장 근처. 공연이 끝난 뒤 배우들과 지인 몇 명이 모여 잠시 인사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극장 앞 골목에는 아직도 조명이 화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과장되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윤석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을 뿐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길게 소개하지 않았고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극을 좋아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석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몇 번이나 떠올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는 대학로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무 의자가 놓인 오래된 찻집이었고 창가에는 연극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자리에 앉자 그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 이야기를.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석화는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 무대 위에서 홀로 서야 했던 순간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날 때 그는 계산대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 윤석화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데만 오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리니까요.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석 맨 뒤 통로 쪽 끝자리였습니다. 윤석화는 커튼 걸 때마다 그 자리를 한 번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극장 뒤편에서 만났을 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막에서 숨을 조금 아끼신 것 같더군요. 그날은 칭찬도 비판도 아니었지만 윤석화는 그가 진심으로 무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밤 리허설이 늦어져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윤석화가 극장 문을 나서자 그가 차 안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차가워 보이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윤석화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윤석화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먼저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날이면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고 짧은 문자 한 통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윤석화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가 끝난 뒤 돌아갈 수 있는 자리,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윤석환은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나중에 얼마나 큰 그림자가 될지. 그러나 그 만남의 시작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환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조언했지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그를 대하는 태도, 전화를 받을 때의 짧은 말투, 누군가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하는 순간들,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었지만 배우의 눈에는 그것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번지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자신 이야기를 안 하네요. 무대에서는 건 저인데 정작 제 이야기를 듣는 건 늘 당신이에요.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주 조금만 열어보였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일을 오래 해왔고 사람과 돈이 얽힌 세계에 몸담아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이름도 직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숫자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그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남자의 주변 풍경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낮 시간대에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야 연락이 닿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같은 말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바쁜 시기라서요. 윤석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예술의 세계에서도 바쁜 시기는 늘 있었고 사람마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윤석화의 무대에 대해 한 번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일정이 바뀌면 누구보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고 공연 당일이면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윤석환은 지인의 초대로 조용한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한남동의 개인 공간이었고 금융과 문학의 인사들이 섞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그 남자를 보자 갑자기 말을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여기 왜 계시지? 그 순간 윤석환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석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더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을 그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윤석화가 서 있는 무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빛보다 그림자가 많은 곳, 박수보다 숫자가 먼저인 곳. 그래서일까요? 그는 늘 감정을 절제했고 말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윤석화는 그 침묵을 성숙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윤석화의 주변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가 조심스러워졌고 지인들은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윤석화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이성은 늘 한 발 늦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대학로 근처를 걷다가 윤석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저는 지금의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윤석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윤석환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 무대 밖에서 처음 느껴보는 보호의 감각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윤석화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언제까지 무대에 설 생각인지, 그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정체는 서서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화는 그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윤석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곁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먼 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윤석화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훗날 그녀가 감당해야 할 시간의 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질 때 윤석화의 세계 역시 함께 흔들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연인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분명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아무도 그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화는 그 점이 오히려 편안했다고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역할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어떤 이름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만남은 대학로에서 시작해 조용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습이 없는 오후에는 사촌 골목을 천천히 걸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한옥 카페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챙기는 대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죠. 비가 사람을 차분하게 하네요. 윤석화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무엇보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늘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조명이 낮고 음악이 크지 않은 곳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은 광화문 근처 오래된 양식집에서 파스타를 먹다가 윤석화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는 윤석화보다 먼저 극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공연 전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연이 끝난 뒤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면에서 숨이 길었어요. 그 한 문장은 윤석화에게 충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연기를 그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배우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길어지던 어느 여름밤, 윤석화는 극장 옥상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쳤네요. 윤석화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대가 두려워진다는 것, 언젠가 관객이 자신을 외면할까봐 겁이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대가 당신을 먼저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대를 너무 오래 사랑해서 문제죠.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윤석화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불안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준 것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석화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늘 미묘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윤석화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윤석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조용히 사라질 것 같은 사람 같아요.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은 윤석화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화는 그 불안을 애써 누르기로 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배려와 안정감은 그런 질문들을 잠시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여행도 자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하루 일정으로 근교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남양주의 작은 미술관, 파주 출판단지의 서점, 인적 드문 바닷가. 어느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윤석화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죠. 그 시절의 윤석화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가 끝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말이나 약속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왜 늘 지금에만 머무르는지, 윤석화는 그 의문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석화는 그 사랑이 오래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녀에게는 그 믿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이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잠시 머무는 인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훗날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는 그때 윤석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극적인 순간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꽃다발도 반지도 특별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대학로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빛이 내려앉고 차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연습 일정 때문에 잠시 한숨을 쉬자 그는 컵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에게 돌아올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살아왔지만 아내라는 역할은 아직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촌 골목을 함께 걷다가 윤석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일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게 해줄 겁니다. 그 말은 윤석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녀는 더 큰 성공이나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기보다 하루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화장을 지우고 돌아갈 곳. 아무 설명 없이도 침묵이 허락되는 자리.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약속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웨딩홀을 여러 곳 둘러보지 않았고 날짜 역시 주변 일정에 맞춰 조용히 정해졌습니다. 윤석화는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강남의 한 숍을 찾았지만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무대 의상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화에게 결혼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한객 명단은 없었고 극장 동료 몇 명과 가까운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석화는 버진 로드를 걸으며 관객석을 훑어보는 습관처럼 하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무대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석화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신혼 초의 생활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윤석화 역시 연습과 공연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잦았지만 밤이 되면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의 이 질문은 매일 반복되었고 윤석화는 그 질문에 하루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윤석화의 기대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공유하는 미래,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화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즉시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서히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도 늘 기다릴 줄 아는 배우였습니다. 상대의 호흡을 보고 다음 대사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도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화는 공연 포스터 시안을 들고 와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윤석화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선택은 혼자 해야 한다는 감각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화는 이 결혼이 잘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다툼도 갈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윤석화의 일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침묵은 점점 생활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다면 윤석화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는 사랑보다도 쉬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무게로 돌아올지는 그때 윤석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그녀에게 안식처럼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긴 침묵의 문을 여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언론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화의 하루는 결혼 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은 늘 조용했고 그가 먼저 나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오늘은 늦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석화는 그 메모를 접어두고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 믿었던 빈자리가 오히려 더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는 날에도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숫자와 회의 속에서 보냈고 윤석화는 연습과 공연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놓였지만 말 대신 수저 소리만 녹아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윤석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지 가끔 헷갈려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쁜 시기라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윤석화는 무대에서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일상에서의 기다림은 다른 종류의 피로를 남겼습니다. 관객의 숨소리와 조명 사이에서의 침묵과 집안에서의 침묵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늘 그가 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는 장소. 어느 토요일 한강 근처를 걷다가 윤석화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진을 한 장도 안 남길까요?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윤석화의 마음을 서늘하게 난들었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계가 어딘가에서 숨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곧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게 변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석화의 공연 일정이 빽빽해질수록 그는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귀국 날짜는 종종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날에도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윤석화는 그 말을 믿으며 다음 일정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끝나지 않았고 여유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화는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켰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자 연결음이 길게 이어진 끝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윤석환은 소파에 앉아 무대 대본을 펼쳐놓고도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아내일까? 그럼에도 윤석환은 자신의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무대 위에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그녀의 연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가 집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같은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중 윤석환은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답은 윤석화에게 혼란을 안겼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고 싶었던 것임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화는 깨닫게 됩니다. 이 결혼에는 고성이 오가는 싸움도 눈물의 고백도 없지만 대신 조금씩 마음을 마르게 하는 침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침묵은 하루아침에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서서히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윤석화는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화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집이 정말로 함께 돌아올 곳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시기부터 윤석화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형태로 윤석화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연습실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신문에서 그녀는 무심코 한 제목을 보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사이로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름의 일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석화는 그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극장 로비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질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윤석화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설마 그에게 직접 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윤석화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윤석화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이야기에 당신 이야기인가요? 그는 신발을 벗는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답은 윤석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 가로든 불빛이 서서히 옅어질 때까지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사들은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수사, 혐의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윤석화는 하나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연습실에서는 모두가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모습은 평범한 출장과는 달랐습니다. 윤석화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한국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고 없이 떨어진 선보와도 같았습니다. 윤석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함께 감당하겠다는 말도,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윤석환은 그의 목소리에서 점점 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었고 시간 차이는 두 사람의 거리를 더 벌려놓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윤석환은 그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극 무대는 여전히 윤석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공연을 취소하지 않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막이 내린 뒤 분장실에서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배우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문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연락, 짧고 건조한 문장들. 윤석환은 서류에 적힌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협의, 정리, 종결. 그 단어들은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조차도 조용히 처리되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윤석환은 자신의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세상도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2개의 컵이 있었고 옷장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석환은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혼은 관계의 끝이었지만 고통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윤석환은 혼자 감당해야 할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함께 짊어져야 했던 짐이 어느 순간부터 혼자의 몫이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시기 윤석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별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박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이제 그녀의 삶을 오래 붙잡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가 떠난 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소파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졌고 식탁의 의자는 여전히 2개였지만 한쪽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윤석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공기를 바꾸면 마음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을 설쳤고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기에는 배가 고프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윤석환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리는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습실로 돌아가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무대는 여전히 정확했고 대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전과 같은 태도로 그녀를 대했지만 말과 말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움이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다 말고 웃음을 거두는 순간 윤석환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밤 분장실에 혼자 남아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나면 얼굴은 금세 낯설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살아있던 감정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모두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 윤석환은 잠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돌아가서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환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단골 가게 주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연습을 하세요? 윤석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요.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균형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대본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다가 연필로 밑줄을 긋는 대신 페이지를 접어두었습니다. 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집중하면 마음이 더 아파졌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윤석환은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를 말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녀는 화면을 켰다가 다시 끄곤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 번호는 더 이상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 그 시기에 윤석환은 자주 극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대학로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포스터가 바뀐 극장 앞에서 멈춰서기도 했고 오래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위로는 고마웠지만 질문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환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무심했습니다. 하루는 하루를 밀어냈고 밤은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이 났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변덕스러움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조차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혼자 남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첫 대사를 내뱉는 순간 윤석환은 여전히 배우였습니다. 관객의 숨소리, 객석의 온도, 무대 바닥의 감촉이 그녀를 현재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막이 내려갈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석환은 자주 같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남았을까? 떠난 사람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남은 사람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난 이유보다 남아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윤석환은 누구에게도 크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제한도, 가족의 걱정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순간 더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되찾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가고 한 끼는 제대로 먹고 밤에는 대본을 읽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환은 남은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무대만큼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윤석환은 서서히 다른 종류의 강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하루를 혼자 끝까지 살아내기 위한 강함을 말입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진 날은 윤석화에게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연습실로 향하던 아침, 휴대전화에 쌓인 알림이 유난히 많았고 메시지의 톤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질문이 반복되었지만 무엇이 괜찮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석화는 그날도 평소처럼 대본을 챙기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뒤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기사 보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윤석환은 그제야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학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실과 해명, 의혹과 반박이 뒤섞인 문장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기사 하나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읽으면 무대 위에서 버티고 있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이 늘어났고 설명을 요구하는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윤석환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길게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인정했고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정했고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오해보다 무겁게 남습니다. 일부 공연은 일정이 조정되었고 예정되었던 제한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윤석환은 그 변화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시간이 숫자로 환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연습실로 돌아갔고 대본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 뒤에 따라오는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냈다가 멈추는 순간 윤석환은 그 공기를 느꼈습니다. 연극은 공동의 작업이지만 그 시기만큼은 혼자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쌓아온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사라지는 걸까?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윤석환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랜된 프로그램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출연작의 날짜,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 그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흘린 시간과 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환은 그 시기를 이렇게 견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더 깊은 침묵으로 덮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변곡점은 그녀의 경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조심해졌고 더 고립되었으며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석환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다시 무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석화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도피라기보다는 숨 고르기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질문이 같은 방향으로 쏠리던 시기, 그녀는 잠시 무대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던 날, 윤석환은 창밖의 구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떠난다는 실감은 쉽게 오지 않았고 대신 묘한 가벼움이 마음 한편에 남았습니다. 홍콩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습기가 많은 공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언어가 섞인 거리의 소음. 윤석환은 센트럴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햇빛이 짧게 스며드는 곳이었고 창문을 열면 이웃집의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배우가 아니라 그저 낯선 도시의 한 주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점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윤석환은 간단한 영어로 주문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생각보다 큰 안도를 주었습니다. 낮에는 혼자 도시를 걸었습니다. 트램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바닷바람이 부는 산책로를 따라 오래 걸었습니다. 가끔은 극장 앞에 서서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무대 앞의 긴장감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시 무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라디오를 틀어두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대본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다시 매달리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윤석환은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배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환은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지, 숨은 제대로 쉬었는지. 그 질문에 괜찮다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창문을 닫을 때면 문득 대학로 골목이 떠올랐고 분장실의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석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바라볼 시간이다. 홍콩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춰서 자신을 다시 정리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석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려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을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훗날 그녀가 다시 무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조용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윤석화의 하루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의 시간, 빵집에 들르는 동선, 저녁마다 창문을 닫는 순서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지만 그 규칙적인 일상 속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화는 지인의 소개로 한 보호시설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결심을 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작은 방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색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석화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던 순간 한 아이가 윤석화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윤석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 아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색연필을 쥐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윤석화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기대도 질문도 없이 그저 지금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화는 몇 차례 더 그곳을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아이를 만난 것은 아니었고 매번 같은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 한편에서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돌아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화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자신은 없었고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일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화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생활 패턴과 마음가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무대 위의 성취보다 집에서의 시간과 대화의 방식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던 날 윤석화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윤석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순간 윤석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허전을 채워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루를 혼자 견뎌내는 방식은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늦게 찾아온 이 역할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책임과 함께 새로운 이유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석화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떠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대학로의 골목과 무대의 냄새가 선명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윤석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되는 걸까? 귀국을 결정한 날 윤석화는 짐을 많이 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고 홍콩에서의 생활을 상징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별이라기보다 한 장을 조용히 덮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윤석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질문을 삼키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윤석화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학로를 다시 찾은 날, 윤석화는 극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바뀌었고 간판의 색도 달라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고 윤석화는 조용히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짧은 교차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반가움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인들과의 만남도 서서히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고 윤석화 역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이야기, 아이의 근황, 날씨와 같은 사소한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그 소소함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도 그 흐름 안에 다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윤석화는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과거의 장면들이 불쑥 떠오르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침묵, 떠나던 날의 문소리, 그리고 홍콩의 밤기. 윤석화는 그 기억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문을 받겠다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다시 살아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석화는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피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홍콩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윤석화가 다시 무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제안이나 약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그녀에게 역할을 권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아이를 재운 뒤 조용한 거실에서 대본을 펼치다 보면 문장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읽히지 않던 문장이 어느 순간 천천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연락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연출가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작품은 아니에요. 관객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해볼래요? 윤석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본을 먼저 보내주세요. 연습실로 향하던 날, 윤석화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무대가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 낯선 배우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화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호흡도 짧아졌습니다. 대사를 소리내어 읽다가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석화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았고 그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로 돌아오는 일은 스스로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앞둔 어느 날 무대 위에 혼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객석은 비어 있었지만 윤석화에게는 충분히 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랐던 날의 긴장, 박수를 받던 순간, 그리고 침묵 속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겹쳐졌습니다. 윤석화는 낮게 숨을 들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막에 올랐을 때 관객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대사를 내뱉는 순간 윤석화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그녀의 언어였고 무대는 여전히 그녀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박수는 길지 않았습니다. 윤석화는 무대 중앙에서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 박수는 환희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조용한 승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석화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대는 돌아오라고 부르는 곳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다시 열리는 곳이다. 이 작은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윤석환은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자신이 설 수 있는 만큼만 무대 위에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석환의 몸이 처음으로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은 무대에 다시 익숙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두통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무대를 지켜온 배우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 윤석환은 의사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질문은 많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 밖으로 나와 잠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거리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석환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괜찮아야겠구나. 이후의 시간은 빠르지 않았지만 결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치료와 연습, 병원과 극장을 오가는 일정 속에서 윤석환은 자신의 하루를 더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했고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 한 번의 공연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서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날에는 무대 대신 객석에 앉았습니다. 후배 배우들의 연기를 바라보며 윤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쉬움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무대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윤석환은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났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말보다 선택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배우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석화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와 삶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윤석화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 한때 같은 시간을 나누었던 사람의 끝을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끝까지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화해도 용서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끝까지 무대를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화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드러내지 않아도 남는 흔적들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